5장 가족의 와해 혹은 화해. 서로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남자는 기가 막힌다. 그날도 저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상사의 청도 뿌리치고 제 딴엔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다짜고짜 떠나겠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돈도 인출했다나?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도 별다른 낌새가 보이지 않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제 손을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떠났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여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 불행했어요. 얘기를 하자고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남편이 밖에서 잘 나갈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데 이제 난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걸까?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싶었고 그러려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간 어느 날 창문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일단은 저를 추스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그야말로 패닉이었다. 아이는 엄마를 찾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침밥을 먹이랴 출근 준비하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안간 힘을 다해 버텼더니 차츰 일상의 틀이 잡혀갔습니다. 물론 일에 지장이 없을 수는 없었죠.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 바람에 마감을 어긴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와 저는 최선을 다해 둘만의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겠다면서. 아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양육권을 내놓으라니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죠? 하지만 여자는 억울하다. 들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심정을 아시나요? 집을 떠나서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엄마에게 다른 할 일도 있다는 걸 언젠가는 아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두고 떠났던 죄책감은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겠지만 단 한순간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 1년 반 동안 혼자 아이를 돌봤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5년 동안은 저 혼자 아이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떠났고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돌아왔을 뿐인데 그걸 이기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통했다. 내가 한마디를 꺼내면 그 사람이 다음 말을 받아서 문장을 함께 완성할 수 있었다.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제야 내 짝을 만난 기분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가족이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7겹 매트리스 밑에 완두콩처럼 등에 배기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는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봐야 예민하다는 소리나 들을 뿐이다. 결혼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만족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것이 만족스러워야만 한다는 당위로 바뀐다. 카펫 밑으로 먼지를 쓸어넣고 사소한 불만은 속으로 사귄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물론 세상을 향해 지어 보였던 행복한 표정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러나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를 주저앉히듯 어느 날 티끌처럼 사소한 무게가 기어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 본물이 터지고 회의가 밀려든다. 내가 결혼했던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둘이 만나 이루었던 가족이 해체된다. 물리적 결합이라면 깔끔하게 갈라설 수 있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그러기 힘들다. 입장이 대립하고 다툼의 여지라는 게 발생한다. 일방에게 확실한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서로 피멍이 들 때까지 잽을 날리는 난타전이 시작된다. 법정까지 간 이상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 그래도 남자는 힘들었을 아내의 생활을 이해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절대로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는 결혼이 그랬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물러선다. 여자는 홀로 섰고 남자는 성장했다. 누구나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1979 무려 1979년에 나온 이 영화에는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스틴 호프먼과 메릴 스트립이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부부로 나온다. 다른 건 크게 걸리는 게 없는데 더스틴 호프먼의 바지가 이게 오래된 영화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준다.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고착된 성 역할이 흔들리던 시대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를 양육권 분쟁이라는 문제에 담아낸 수작으로 에이버리 코먼이라는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1979년 아카데미에서 더스틴 호프먼이 나무주연상, 메릴 스트립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감독 로버트 벤튼, 주연 더스틴 호프먼, 메릴 스트립. 세상이 개똥 같을 때, 신발보다 더 더러울 때. 이른 아침이었다. 나는 낯선 도시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버스는 횡단보도 앞에 멈췄고 초보 운전이 당당한 덩치 큰 지프 너머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도심은 한산한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나비 혼자 팔랑팔랑 길을 건너고 있었다. 차들은 다시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질주하는 속도가 일으키는 바람에 종이 조각처럼 몸을 풀썩이며 나비는 내려앉을 곳도 없는 10차선 도로를 나풀나풀 건너갔다. 갑자기 그 나비가 무사히 길을 건너는 건 무척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어쩐지 거기에 세상의 희망이 걸린 것만 같았다. 나비는 위태로워서 문득 간절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아지랑이를 본 듯 지나치며 건네는 응원은 부질없었다. 나비의 하얀 날갯짓이 강렬한 빛의 잔상처럼 눈꺼풀에 남았어도 그뿐이었다. 감정이입이 지나치면 세상살이가 피곤하다. 그래서는 이 세상을 새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없다. 흔들리는 세상에 무게중심이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공감을 남발하는 마음은 자주 눅눅하고 더부룩하다. 쉽게 흐르는 눈물은 종종 싸구려로 매도되며 연민이 앞선 나머지 구조적인 모순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나 듣는다. 철없는 정의감도 마찬가지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느냐는 타박이 쏟아진다. 공연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는 자칫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면 후회 섞인 짜증이 치민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던 길을 간다. 불이한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화질 좋은 카메라로 동영상이나 찍어 올리는 게 고작이다. 불편한 것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별일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유지하는 알량한 평온함의 그늘에서, 우리가 외면하며 고개 돌리는 저 비탈진 구석에서, 어른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아직 죄짓지 않은 아이들이 죄 없이 울고 있다. 불빛이 화려할수록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한 아이가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뼈가 앙상하고 체구가 작은데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모른다. 부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도 기억하지 못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가서야 말의 입을 들여다보듯 이를 살펴본 의사가 12살쯤 된 것 같다고 추정해 주었을 뿐이다. 주렁주렁 낳아놓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거리로 내몰아 돈을 벌어오게 하면서도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들에게 자식은 생기면 낳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다. 초경을 갓 시작한 어린 딸을 돈 많은 신랑에게 팔아넘겼다가 작은 몸으로 임신을 감당할 수 없었던 딸이 죽은 뒤에도 부모는 또 애를 갖는다. 심지어 신을 들먹이며 신은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를 돌려준다고 말한다. 그들의 신은 태평한 걸까? 무정한 걸까? 아이는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신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짓밟히길 바라죠. 그래서 아이는 하나를 고통스럽게 앗아가더니 똑같은 고통 속으로 하나를 되돌려주는 신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법정에 부모를 세웠다. 아이는 자신을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뒹굴던 아이는 부모가 더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아이의 부모에게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그렇게 나서 자랐을 뿐이며 부모를 잘 만났으면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 항변하고,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는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는 크고 작은 죄가 난무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어느 시인은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정상 참작이 되는 건 아니다.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방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세상은 이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 같기도 하다. 가난의 대물림과 슬픔의 유전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부모를 고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세상에는 혁명 정도는 되어야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고쳐보면서 나비의 날갯짓에 희망을 걸어봐야 한다. 그 날갯짓이 언젠가 일으킬 폭풍을 기다려봐야 한다. 10차선 대로를 건너가는 나비가 할 수 있는 건 바람을 일으키며 계속 날아가는 것뿐이다. 가버나움 2018
자인은 부모가 여동생을 나이 많은 남자의 신부로 팔아버리자 집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라힐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불법 체류자인 라힐이 체포된 후에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녀의 어린 아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핀다. 뼈가 앙상한 소년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설탕을 묻힌 얼음을 빨아먹게 하는 모습은 기특하면서도 너무 안쓰러워서 고통스럽다.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을 거리에서 캐스팅한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주인공인 자인을 연기한 소녀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던 시리아 난민으로 베이루트에서 캐스팅되었고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된 후에는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노르웨이에 정착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영화에 출연한 여러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버나움 재단을 설립했다고 한다. 감독 나딘 라바키, 주연 자인 알 라피아, 요르다노스 시프로우. 주워 담지 못할 말들과 붙이지 않은 편지. 과자를 먹으라고쇼? 아,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요? 탁월하신 의견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쿨할 수가 없어서 폭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2배는 더 허기지고 고달팠을 것이다. 물론 누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가 하면 먹을 빵이 없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녀가 먹으라고 했다는 과자는 계란과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풍미가 짙은 브리오슈였다는 소명 자료도 있다. 철이 없고 생각이 부족했을 뿐 결코 나쁜 뜻은 아니었다는 옹호론도 나온다. 그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힘이 빠지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조롱을 유발하는 죄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빵 한 조각이 없어 배를 줄이는 수많은 사람들 옆에서 맛있는 빵과 케이크와 브리오슈까지 몰리게 먹어치우며 저 불쌍한 사람들이 빵이 없어 굶주린다니 이 과자를 좀 먹으라고 했다는 따뜻한 마음씨에 미모까지 겸비한 그녀를 허기지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기어이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한테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본성은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리고 말은 되도록 머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콩고물조차 마지못해 조금 떼어주고는 사실은 나도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떡을 먹는 게 얼마나 목이 메는 일인지 안 먹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거나 나도 다 겪어봤는데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보라는 말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떡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건 기존의 떡을 독점하던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말 같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습관은 버리기 힘들고 모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관습을 타파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물 밑바닥에 주저앉은 채로는 세계관을 확장하기 힘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의식 없이 시류를 따른다. 그 세월들이 쌓여 불문율이 되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근간이 된다. 차별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쩌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목소리는 즉시 제압된다. 모난돌들은 정을 맞고 꾸역꾸역 제도의 틀에 생각을 맞추며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은 사회도 조금씩 성장한다. 기존의 낡은 옷이 어느 순간 맞지 않는다.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답답한 사람들이 변화의 목소리를 낸다. 만약 이때 모두가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범인이다. 그건 변화에 저항하며 문제 제기에 초점을 흐리려는 수작이다. 그 제도 안에서 빵과 케이크와 브리오슈를 먹느라 배탈이나 나고 화려한 보석이 박힌 장신구의 무게나 견뎠던 순진무구한 사람과 그 제도 때문에 기회를 잃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악정고투했던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 비록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더라도 시대에 엎여 부당한 지위를 누렸다면 그 시대에 막을 내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옳다. 고루한 시대에 속한 그릇된 신념들은 시대와 함께 결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너나 없이 피해자라는 주장이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다. 5남매의 아버지는 백골이 되어서도 장남이 올리는 잔을 받지 못해 아쉬웠을까? 딸을 넷이나 낳은 끝에 간신히 얻은 귀한 아들이 드센 누나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을까? 아버지가 마당에 꽃이 피었다는 메시지를 딸들에게 써놓고도 전송 버튼을 끝내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내뱉지 말았어야 했던 수많은 말들의 기억이 스스로도 민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을 끌어안고 살았던 신주단지 속에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아버지도 언젠가부터 의심했을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는 이유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로 인해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는 관행이라면 더 일찍 내버렸어야 했다. 그러면 모두가 그만큼 일찍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꽃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도 더 당당하게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을지도 모른다. 뿔뿔이 흩어져서 안부도 거의 묻지 않고 지내다가 아버지의 이장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 남매들은 정색하고 화를 내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서로 빈정이나 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삑하고 소리나 질러버리는 어린 청개구리들처럼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을 툭툭 내뱉지만 죽은 아버지는 다음 기일에도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는 여전히 툴툴대면서도 너나 없이 책임을 나눠지고 사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다가 헤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도 홍동백서 조유리시로 각 맞춰 차린 제사상보다 그 모습이 더 흐뭇할 것이다. 아니어도 할 수 없고. 2장 2019 이 영화에는 큰아버지를 제외하고 3명의 아버지가 더 존재하는데 그들은 모두 부재한다. 일단 2장 때문에 5남매를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 아버지는 이미 백골이 되었고 장녀는 아마도 이혼했거나 별거 했는데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외국에 나갔다고 둘러댔는지 말썽꾸러기 아들은 아빠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집의 장남이자 외동아들은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놓고 잠수를 탔지만 여자친구에게 수술 비용과 위자료를 요구받는 처지라 아버지가 되기도 전에 그 지위를 잃을 판이다. 둘째 딸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라면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각도에서 아버지 없이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탁월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차 안에서 내 자매가 주고받는 달콤살벌한 대사가 무척 재미있어서 이걸 내 자매의 로드무비로 볼 수 있을 정도다. 감독 정승우, 주연 장리우, 이선희,
공민정, 윤금선아, 광민규.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랴. 낭만으로 연대하던 때가 있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하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기꺼이 불의에 저항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정의와 평등을 노래하고 구호를 외쳤다. 나란한 어깨는 든든했고 맞잡은 손의 온기는 따뜻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은 미래를 꿈꾼다는 사실이 눈물겨웠다. 하늘에서 펄럭이며 아우성치는 깃발은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머자나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다. 김 빠진 맥주를 앞에 놓고 밤이 새도록 열정을 토하며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들이 꿈꾸던 세상은 끝내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 동지는 흩어지고 초라한 현실만이 그대로 남았다. 세상은 철옹성처럼 굳건했다. 사람들은 흘러갔고 그들의 시대도 거기 묻혀 함께 흘러갔다. 어떤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동안 순진한 낭만주의자들은 차츰 뒤로 밀려났다. 괴리된 두 세계 사이에서 어리둥절해진 그들은 마음을 아이에 닫아 걸거나 아니면 얼렁뚱땅 뭉치며 한 시절을 살아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모른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동문서답하듯 흘러가는 대화를 농담으로 덮었다. 두려울수록 발톱을 세우는 짐승처럼 고약하게 화를 내며 위약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없게 심술궂은 표정도 싱겁게 늘어놓는 농담도 어쩌면 시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모두 가난한 갑옷이거나 뭉툭한 창이었다.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렀지만 다른 사람들이 변절하는 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쨌거나 이들은 낙천적이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는 능력,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의 괴리에서 나오는 절망은 어쩔 수 없었다. 이들의 마음도 둘로 나뉜 세 개의 거리만큼 분리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장단에 맞추는 걸 점점 힘겨워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들은 절망에 굽어진 어깨로 억지를 부리거나 힘없이 웃었다. 자신들의 시대를 잃어버린 그들은 길 잃은 아이처럼 떼쓰며 울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숨겼다. 그리고 때로는 직장을 잃었고 어떤 가족들은 해체되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은 멀어졌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 아버지는 효율적으로 매끈하게 굴러가는 세상에 자꾸 딴지를 건다. 물건을 건네주고 서둘러 떠나야 하는 택배기사를 붙들고 실없는 장난을 친다. 웃음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 되어버린 세상의 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딸은 오랜만에 만나서도 전화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며 대화를 꺼린다. 새로운 세상의 틀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승승장구한다는데 표정이 밝지 않다. 딸은 잘 살고 있는 걸까? 딸을 붙잡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지만 딸에게 인생의 의미나 행복 같은 말은 너무 거창하다. 딸은 그저 목표를 향해 전진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술이나 상담, 아니면 마약이나 섹스,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며 살아간다. 유일하게 곁을 지켜주는 늙은 개를 떠나보낸 아버지는 외국에 사는 딸을 불쑥 찾아간다. 그러고는 장난기가 많은 아버지인 것도 모자라 토니 에드만이라는 이른바 부캐를 만들어서 딸을 자꾸만 곤혹스러운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다. 두 세계는 충돌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어쩌면 딸의 울타리가 조금은 허물어진다. 행복이며 인생의 의미를 물어오는 뜬금없는 질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낙천적인 태도가 어쩌면 생활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두 세계는 잠시 화해한다. 딸은 아버지의 토니 에드만 틀니를 끼고 껄렁하게 한번 웃어주지만 순간을 붙잡아둘 수는 없고 깨달음은 언제나 뒤통수를 치면서 온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는 마른 꽃처럼 퇴색하며 바스러진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이제 와서 떠올려보는 청춘의 문장처럼 마른 꽃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부질없다. 그러나 비록 꽃처럼 피지는 못했더라도 꽃처럼 지지는 못했더라도 한때의 찬란했던 기억들은 마른 꽃처럼 세월을 견디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을 견딘다. 토니 에드만 2016 줄잡아 말해도 대략 난감한 아버지의 농담을 이해하고 그 진심과 화해하려면 꼬박 2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왜 토니 에드만이 되어야 했을까? 거기서 더 나아가 딸의 생일 파티에는 왜 불가리아의 털복숭이 전통 탈까지 뒤집어쓰고 나타난 걸까?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던진 딸과 온몸을 털로 뒤덮은 아버지의 태세 전환은 절묘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행색으로 독일 대사 행세를 하며 남의 파티에 쳐들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은 피아노를 치고 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딸이 부르는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 오브 올이 압권이다.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아버지의 농담처럼 삑사리의 경계를 넘을 듯 넘지 않으며 열창하는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터지면서도 어쩐지 울고 싶어진다. 어쩌면 이제 모두에게 부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감독 마렌 아데, 주연 페테르 시모니 슈에크, 산드라 휠러,